기몽도를 통해서 이제 그 한국 회화의 아름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태원 사태를 맞아서 제가 그 그림 중에서 제일 합당한 것이 뭔가 하고 찾았더니 맨드라미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건 지난주 초에 그렸으니까 제가 이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예상하고 그린 건 아니에요. 맨드라미를 찾아보니까 꽃말이 여러 뭐 사랑도 있고 뭐 개관, 닭머리하고 그 수탉머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개관,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기괴하다, 괴기스럽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더라고요. 영생. 그래서 이제 바로뉴스라는 이제 인터넷 신문이 오늘 오픈하는데 거기다가 올려서 그 괴기와 영생을 상징하는 꽃말을 갖고 있는 맨드라미를 올리고 또 맨드라미는 무슨 맨드라미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 온지 잘 모르시죠? 혹시 아시는 분? 이번에 찾아보니까 만다라에서 왔더라고요. 와, 그죠? 불교의 꽃이에요. 그래서 그 만다라처럼 이렇게 그런 시의적인 의미를 또 생각해서 담아왔습니다. 그림 어때요? 근데 뭐 전혀 별 반응 안 했죠. 했는데. 예? 그럼 다시 볼까요? 좋다. 이렇게 해서 편집하면 이제 막 넘어가서 잘 그렸죠? 저는 이제 그린 거는 이제 맨드라미가 말라가면서 이제 찬 가을이 온다 이런 느낌으로 그렸네요. 예. 저는 김홍도하고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95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송미술관, 그다음에 삼성미술관, 리움, 그때는 호암미술관이죠. 이 세 기관, 우리나라의 최고의 박물관 세 기관이 연합해서 단원 김홍도 탄신 250주년 기념전을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크게 했는데 전시장을 돌아보고 이런 그림들이 이상하더라고요. 특히 이 그림, 위에 그림, 요 두 개 부채 그림하고 오른쪽에 요 두 개는 위에 거는 고려대학의, 아래는 간송에, 오른쪽은 간송에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이상해서 월간미술에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단원 다음의 기준은 엄정해야 한다. 단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그림의 진짜 가짜의 문제는 내 그림을 그러니까 진이 구분하는 건 쉽다. 내 그림은 붕어 눈깔도 구분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엄청나게 잘 그리고 나머지 화가들은 좀 못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니까 그렇다는 걸 썼는데 전시장에 가봤더니 그 붕어 눈깔보다 못한 눈으로 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상한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그림들 다 이상한데 아무튼 그래서 글을 썼네요. 근데 이제 돈을 삼성에서 댔는데 그때 월간미술은 중앙일보 소속이었어요. 중앙일보는 어디 신문이야? 삼성신문이야. 그래갖고 아니 세상에 삼성에서 돈을 대갖고 한 전시에 어떻게 이런 글을 실을 수가 있냐. 그래갖고 이제 편집장부터 잘랐어요. 박아무개 되는 분인데 그 양반은 잘려가지고 전화위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잘리자마자 금방 보니까 조선대학 교수로 부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이제 편안해졌죠. 부담이 컸을 텐데 그랬던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이건 96년 2월호에 전시 끝 무렵에 이제 썼기 때문에 제가 저 기억에 지금 저 가든 호텔 마포에 거기서 이제 그 세계 방송사가 KBS, MBC, SBS에 와서 9시 뉴스에
보도를 했네요. 단원 전시에 가짜를 많이 냈다. 전시 끝물에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난리 났고, 저는 저대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출신인데, 학예사 출신이 박물관 전시에다 개탄을 쳤으니 나는 나대로 참 곤욕스럽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단원 그림은 정말 구분하기가 쉽다. 정말 잘 그린 그림이 아니면 무조건 단원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또 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있기도 해요. 지금 여기 있는 나비 그림은 진짜 좋은 그림이죠. 이건 지난번에 그 겸재 정선 그림하고 비교할 때 보여드렸고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겸재하고 겸재에서 단원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시대가. 그거는 아마도 영조 시대, 그러니까 겸재가 활동했던 영조 시대에서 단원이 활동하던 정조 시대로 18세기 전 중반에서 18세기 후반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김홍도가 1788년에 정조의 어명을 받아서 금강산을 스케치한 것 중에 뭘로 추정되는 간송미술관에 있는 구룡련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왼쪽은 1740년대 지금 외관 수도원에 있죠. 독일의 오칠리엔 수도원에 있던 그 겸재 화첩 중에 구룡폭포예요. 이 두 그림을 비교하면 시점이 김홍도는 시점이 하나예요. 한 시점에서 올려봤고, 그 다음에 겸재는 폭포는 옆에서 봤고, 소는 위에서 봤고, 그 다음에 능선 너머는 아래에서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시점을 합성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겸재 화법은 구라체인데 그 구라체를 만드는 기본 방식이 디지털 화법, 합성 화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 합성 방식을 보여주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구룡련 너머에 구정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요. 혹시 금강산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가셨네? 그럼 혼자 가셨네요. 저하고 두 사람만 이 중에 거기에 이제 저 구정봉에 올라가면 그 아래로 막 상팔담이라고 하는 이 8개의 쏘가 하얀 바위에 파란 이 8개의 연못이 에메랄드 박은 것처럼 보이는 풍경이 전개돼요. 요 김홍도는 보이시죠? 그 구정봉이 능선 너머에. 근데 겸재는 빼버렸어요. 그리고 쏘도 사실 단원은 상당히 입체감도 넣었고 서양화식 입체감을 넣고 당시 화원 화가 중에 당시 모든 그 당대 화가 중에 서양화법을 제일 잘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오죠.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해서 디지털 화법, 합성 화법을 쓰는 겸재와 이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본 풍경대로 눈으로 본 대로 그리는 그런 방식을 단원이 완성을 한 거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눈 그림과 마음 그림이 조선 후기에 함께 이렇게 발달했는데 바로 이 마음 그림은 겸재 정선에서 눈 그림은 단원 김홍도에서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 김홍도가 이제 실경 산수화를 그리면서 실경을 담게 그리는 거를 바로 이제 심사정에게 배웠어요. 겸재 정선의 제자인 심사정에게 배웠어요. 심사정 문인화가고 물론 단원은 겸재에게 그림을 배웠고 또 심사정에게도 그림을 배운 거죠. 요게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 여기 명경대요. 내금강의 명경대 실경 지금 가을 경치네요. 그거를 심사정이 그린 거죠. 겸재는 저렇게 담게 안 그렸어요. 안 그렸는데 심사정은 지금 명경대 바위를 담게 그렸죠. 그리고 여기 황천이라고 하는 쏘와 물길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봉, 지장봉, 시황봉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가 명경대와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 앵글에 담은 것처럼 김홍도는 그렸어요. 왼쪽이 김홍도 그림이에요. 심사정은 약간 어설프죠. 지금 지장봉하고 시황봉이 그 위치가 잘 안 맞죠. 이게 이제 김홍도는 마치 사진 찍은 것처럼 지장봉, 시황봉, 그 다음에 황천, 명경대가 대단히 리얼하게 이렇게
눈으로 본 대로의 사생미를 잘 표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선에서 김홍도로의 변화, 그 사이에 심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홍도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17, 18세기에 이루어진 조선 경성에서 이루어진 모든 그 사조를 다 흡수하는 것 같아요. 태어난 시점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조선 후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조선 후기에 성리학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조선 후기 사회가 변할 때, 바로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조선이 이제 포스트 성리학 시대를 맞는다. 되게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실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럴 때 숙종, 경종, 영조 시절을 살았던 겸재 정선은 대체로 닮지 않게 그렸어요. 겸재는 오래 살면서 혼자 시대를 독점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쭉 그 긴 시간을 닮지 않게 그리면서 미술계를 장악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조에서 정조로 넘어가는 1770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제 그 강세왕, 정충엽, 김윤겸, 강희연, 심사정부터 이렇게 해서 닮게 그리는 작업이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김홍도 2인분에 와서 완성이 돼요. 도화서 화원에 와서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성리학의 두 가지 경향, 하나는 성리학 계승, 대체로 서인 노론 계열, 그 당시 집권층이죠. 집권층이 농암 김창엽, 사면 김창흡, 이 사람들이 다 겸재의 스승격들이죠. 안동김 씨고 노론의 핵심 학자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리학을 이제 벗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 이제 우리 실학이라고도 하지만 남인 계열의 성호이, 다산 정약용, 노론 계열의 연암학파 혹은 북학파라고 하는 연암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점에 김홍도가 미술 화단의 이치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김홍도가 갖는 위치고, 그런 김홍도의 위치는 이제 우리 그림도 어떻게 보면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사실주의적인 그런 방식 혹은 사실주의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혹은 예고하는 그런 거를 김홍도가 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런 김홍도가 계승이 돼서 더 나은 리얼리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추사 김정희 세한도식 관념 산수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게 이제 우리 역사의 그 퇴행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 닮지 않음에서 닮음으로의 변화의 핵심은, 김홍도는 뭘로 유명해요? 풍속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풍속화의 발달이죠. 그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 중에 여기 그 도성이죠. 한양 도성이고, 지금 여기 잡석으로 쌓은 거는 되게 조선 초기, 그 다음에 좀 다듬은 돌로 쌓은 거는 이제 숙종 때 이후 이렇게 도성 복원이 된 그런 모습인데, 두 상인, 앞에 상인이 막 머슴하고 이렇게 도성 밖에서 돈을 벌어갖고 엽전꾸러미를 이고 지금 도성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모든 경제가 서울 밖에서 돈이 어디로 들어와.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변화 시점이 상평통보가 이제 보편화된, 생활 속에 보편화된 시대가 되는 그런 것이 마음 그림에서 눈 그림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인간과 사회에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인생 끝물이 되고 끝물로 이렇게 오면서 가정사 내지 부부간의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할 얘기가 없는데 오로지 돈 얘기만 남았어요.
그러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돈으로 움직이는. 지금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윤두서, 그런 풍속화를 그리는 시기가 바로 상평통보가 이제 발행되는 시기하고 같이 가요. 그게 윤두서예요. 1710년대에 윤두서가 낮잠 자는 자기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런데 윤두서는 이런 풍속화를 그릴 때 혹은 나물 캐는 여인이라든지 혹은 뭐 그 목기 깎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인물 풍속화를 그릴 때 윤두서는 어떻게 그렸다고요? 실득한다고 그랬어요. 실질을 터득해서 그린다. 얻어서 그린다. 그러기 위해서 뭘 했다고? 모델을 세워놓고 그렸다고 그랬죠.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윤두서에서 조영석으로. 윤두서는 남인 계열이고 정치에서 소외된 세력이고 조영석은 노론으로 겸재정선하고 친구였고요. 그래서 노론 계열이면서도 하급 관료로서 이 민간의 삶, 민중의 삶을 포착해서 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윤두서, 조영석의 문인 화가들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포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풍속화의 시작이에요. 물론 이제 기록화적인 요소나 뭐 고구려 벽화에도 무덤 안에 이제 그런 풍속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거는 어떤 뭐 예술의 대상이라기보다 기록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화가들이 별도의 화면에 이런 풍속 장면을,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향기를 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김홍도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홍도가 이제 또 김득신, 신윤복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져서 이제 조선 후기 풍속화를 크게 발전시키게 되죠.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새참 먹는 장면에 조영석하고 김홍도하고 비교하면 지금 김홍도는 이렇게 벌려놨죠. 그래서 부감해서 그렸어요. 겸재에게 배운 것처럼 부감해서 그리고 에피소드를 넣었죠. 개를 등장시키고 조영석은 일렬행대로 조용하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이고 다양하죠. 다양한데 김홍도의 이 새참 앞에, 개 앞에는 새참 그림의 근경의 개 앞에 밥이 있어요, 없어요?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가 지금 애기 엄마 젖 먹는 거를 물끄러미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애기가 젖 먹을 때 이제 엄마의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크면 혼자 먹게 돼요. 혼자 먹는데 그 사이는 밥을 누가 먹여? 아빠가 먹여요. 아빠가. 그래서 그 우리 문학사에서 애기 키우는 거, 그죠? 육아일기는 대체로 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썼어요. 엄마가 쓰는 육아일기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다행히 85년에 공개가 돼서 그동안 이제 남자 중심의 사회가 유지됐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저도 다행히 이렇게 애기들 밥을 먹여보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잘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영석은 윤두서의 모델링 방식과 달리 현장 사생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증물 사진 그랬어요. 그래서 어미소가 엄마 소의 젖을 빠는 장면을 보고 스케치한 거예요. 조영석이. 이렇게 해서 이제 눈으로 본 대로의 그 풍경과 인간을 그리는 그런 회화 형식이 이때 이제 완성이 되고, 이게 이제 어떤 근대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미술사 속에, 그죠? 근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 사회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 미술이 갖는 그런 속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사정, 오른쪽에 심사정에 그 홍매가 핀 봄날 고목의 딱따구리죠. 딱따구리가 그려졌는데 작은 소품인데, 특히 이 딱따구리 머리의 붉은색하고 이 배의 핑크빛이 정말 죽여줘요. 그런 심사정을 김홍도가 배운 거죠.
조선시대 문인화가 그러면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현대미술로 올수록 유명한 화가들이 미술대학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폴 세잔느는 미술대학을 나왔어, 안 나왔어? 네?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전 모르죠. 뭐 알 거. 아는 게 이상하지, 뭐, 그죠? 미술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하면 국전처럼, 국전과 같은 그런 사롱 전시가 있었죠. 거기에 14번을 내서 13번을 떨어졌어요. 기본 기량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뭐가 됐어요? 현대미술의 아버지가 됐어요. 지금 세잔느 그림이 얼마 전에 언젠가 몇 년 전에 3천억에서 5천억? 별로 안 놀래네. 괜히 얘기했다, 그죠? 실감이 안 나서. 그래도, 뭐 이런 소리는 한두 번은 나오셔야. 그래서 이렇게 겸재정선부터 이제 심사정을 거쳐서, 조영석을 거쳐서 김홍도가 되는 거죠. 김홍도의 선배격인데, 강희연은 관상감이에요, 관상감. 그러니까 천문, 지리, 풍수,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수학은 또 별도 하지만, 이런, 그런 쪽에 이제 전문성을 가진 관료죠. 직업 관료. 근데 이 강희연이 김홍도와 친했어요. 김홍도와 친했는데, 강희연이 그린 4인 3경 풍속화첩인데, 선비들이, 문인들이 시 쓰고, 그림 그리고, 활 쏘고, 이 세 가지를 이제 들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그림 그리는 화실 장면이 나왔어요. 화실 장면. 여기에 옆에다 강세왕이 여러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나도 그리고 싶다. 이렇게 평을 써놨고요. 강세왕이. 이게 강세왕이죠. 구경꾼.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여기 제일 나이가 많은 할배가 한 손에 붓을 몇 자루 들었어요. 붓을 X자로 들었어요. 붓을 2자루를 쥐고 그리고 있어요. 붓을 2자루 쥐고 그린 화가가 누구라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겸재정선은 양필법. 양필법. 붓을 2자루로 그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겸재정선이고, 그 다음에 우퉁 벗고 있는 게 아마 강희연 같아요. 자기 스스로고. 그 다음에 여기 맨 근경에 있는 엎드려서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심사정이거나 조영석이거나, 그죠? 이런 그 당시 분위기죠. 그 중에 이 아이가 김홍도예요. 그래서 겸재가 175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김홍도가 1745년생이니까 몇 살 차이야? 태어난 해하고 죽은 해하고 사이가 59년에서 45년을 빼면 14살. 그죠? 10대 소년의 모습이에요. 10대 이전이거나.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김홍도가 된 거죠. 김홍도는 그 10대, 그러니까 당시 그 김홍도를 어려서 저 나이에 김홍도를 가리켰다는 게 강세왕이에요. 강세왕이 단원기를 써요. 단원기라고 하는 것은 김홍도의 호가 단원이잖아요. 그죠? 왜 어째서 단원인지 그 내력을 쓴 거야. 김홍도가 단원이 되게 된 내력을. 아마 강세왕이 지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원기를, 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한 번 더 써요. 2번 써요. 이 내용을 보면 김홍도는 키가 헌칠하고 잘생겼대요. 그리고 모든 이런 분야의 그림을 다 잘 그렸는데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특히 풍속화가 사람들을 재밌게 했다.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단원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이류방이라고 하는 문인의 호를 따랐다. 이류방은 계자원 화전과 관련된, 계자원 화전의 서문을 쓴 문인이에요. 관료. 그래서 김홍도가 그렇게 당시 최고로 유명한 화본이죠. 미술책, 계자원 화보를
보고 공부했고 그 섬을 쓴 사람의 호를 따른 거를 알 수가 있지요.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강세왕이 젊었을 때 30대에서 60대까지 한 30년을 처가 근처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와요. 근데 가서 살기도 했지만 가끔 가고 왕래를 했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처가 근처에 간 거는 이 바로 오빠, 처남이 강세왕 친구야. 유경종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안산은 내가 안산이라는 얘기 했나? 안 했죠. 거기가 안산이에요. 안산. 그래서 김홍도가 안산에 간 이유는 또 안산은 우리나라 문학사, 철학사에서 바로 이제 강화학파, 정제두라고 하는 소론 계열의 핵심들이 여기서 태어났고 성호 이익, 남인 계열이 여기에 있었어요. 강세왕은 소북 계열이에요. 북인 계열. 그러니까 남인, 북인, 소론은 당시 서인 노론 계열의 집권층에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계층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화가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관료로 출세하기 힘드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그러면 김홍도가 어려서 안산까지 이렇게 왕래하기 어려울 거니까, 김홍도가 안산 태생 같다. 이렇게 이제, 강세왕 박사 논문에서 밝혔는데, 그거를 안산시가 잽싸게 받아갖고 안산에다가 단원구를 만들고, 그죠? 단원 고등학교가 있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단원 기념관이 쓰고, 단원 미술제를 하고 예술제를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거죠. 강세왕의 안산 처가에 이건 친구인 유경종의 형이죠. 유경룡의 청문당, 맑은 소리를 듣는 집인데 여기서 이제 만나는 풍속도를 강세왕이 그렸어요. 약간 어눌하지만 이렇게 풍속도를 그린 거죠. 저기 주인, 이 집 청문당 주인이 유경용, 그다음에 유경종,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대체로 다 남인계, 그다음에 북인계, 특히 소론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건 한여름에 이제 유둔날이죠. 한여름에 개 한 마리를 푹 삶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마루에서 여름 피서를 지내는 장면.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검은고도 입고 그다음에 바둑도 두고 이런 장면을 이제 강세왕이 그린 거죠. 여름나기 그림이죠. 현정승집도에 라는 그 제목으로 그린. 그러니까 강세왕도 미술대학을 안 나왔지만 이렇게 그리고 훈련되지 않았죠. 정선이나 심사정처럼 스스로 훈련해서 화가가 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기 훈련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솜씨대로 그리는. 그래서 초기 그런 30대 강세왕 30대 초기 그림 모습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김홍도가 이런 모임에 참여했고 이때 강세왕에게 김홍도가 그림을 배웠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죠. 이거는 저기 안산의 수리산 가보셨나요? 수리산 거의 안 다니시네요, 그죠? 전부 이렇게 강의 듣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수리산도 죽여주는데, 그죠? 꼭 가봐야 될 산, 서울 금교에 정말 올라가면 막 또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올라가서 그 해 지는 걸 보면 아주 그냥 가슴이 미어져요. 지금은 여기 이제 안산을 다 개발하고 막 시야까지 다
메꾸고 막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바다였어요. 지금 여기 롯데 마트가 있고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까지 성포, 여기가 성포예요. 그래서 이 성포에서 이름을 호를 딴 사람이 성호이익이에요. 성호이익.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단원 기념관이 있고 김홍도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홍도 그림을 여러 점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다 가짜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6년 세월호에 단원고등학교가 바로 그 단원 김홍도의 단원고등학교. 단자는 박달나무 단자예요. 박달나무 뜰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2013년에 그 동산방 화랑에서 이제 전시를 꾸미면서 새로 찾아난 자료를 보니까 김홍도는 지금 김홍도가 1784년 안기찰방, 저 안동에 있어요. 안동에 안기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안동의 고성희 씨 임청각 주인, 그 고성희 씨 임청각 주인에게 그려준 화첩이 있는데 맨 마지막 장에 거기에 개 그림, 개를 그려준 거는 이제 개 껍질이 갑이에요, 갑.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장원급제해라, 갑으로 급제해라 이런 뜻이고 개 두 마리를 그려주면 소과 대과, 두 과, 양과를 다 장원급제해라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어요. 어쨌든 고성희 씨에게 그런 걸 그려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송관자 권정교라고 하는 발문이 있어요. 그 발문에 보니까 김홍도는 낙성은 서울이죠. 한성, 한양의 하량 사람이죠. 하량은 바로 이제 청계천 다리 이름이에요. 청계천에. 그래서 역시 도와서 화원이 될 자질을 가진 거야. 어디 사람이야? 시장 사람이야. 저작거리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도화서짜리 지금 도화서는 지금 여기 조계사 터, 원래 조계사 터였는데 숙종 때 그 터가 좋으니까 딸을 줬어요. 사위한테. 그리고 이제 도화서를 지금 명동 입구, 지금 헤랄드 학원 여기 입구에 있고 지금 청계천이 있고 남산이 보이고 지금 이 일대 여기가 이제 김홍도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을 거다 이렇게 저는 추정하고 여기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는데 한옥 같은 건 하나도 안 남아 있더라고요. 전부 이제 그 자동차 부품, 뭐 기계 부품,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파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명자의 공간이라는 문화일보에 그 평범한 삶, 복잡이던 그런 한양 천변에 조선 최고의 풍속화가 움텄다. 김홍도는 안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으니 이제 안산 사람들은 되게 미워하죠. 그래서 김홍도의 족보가 그 중인 족보에 그 실려 있는데 김혜김 씨고 김진창이라고 하는 그 무인이에요. 만호를 지낸 무인의 후손, 손자. 그래서 그 김홍도는 박사 논문이 하나가 나왔구나. 하나 진주년이라는 서울대 고고미술학과에서 김홍도 연구를 박사 논문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이 양반이 그 김홍도의 가계도를 쭉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이름들 그 김진창이죠. 증조부가 김진창인데 그 증조부부터 그 이름들을 제가 낱낱이 샅샅이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박사는 안 찾았는데 뒤져보니까 바로 이제 무인 집안이에요. 무인. 그러니까 양반 집안이에요. 중인 집안이 아니고 우리가 양반 그러면 문인과 무인을 가리키죠. 근데 워낙 문인이 정치적으로 드세니까 무인은 어떻게 돼? 조금 이게 천대받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천대받지 않았어요. 천대받을 수가 없죠. 특히 영조, 정조는 누구를 중시했어? 무인을 엄청 중시했어요. 군대 조직을 강화하고 훈련도 강화하고 그래서 막 훈련하는 칼싸움하는 이 책도 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인 집안 출신이고, 무인 집안 출신으로 그 김홍도의 할아버지 때 와서, 그죠? 김홍도의 할아버지 때 와서 뭘 했냐면, 이제 무인 집안이면서 군대 납품, 군납.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홍도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특히나 화원이 되려면 화원 아빠나 화원 할아버지나 화원 장인이나 화원 삼촌을 두지 않으면 화원이 되기 어려워요. 화원은 이제 10대 10살 전후에서 학생으로 들어가서 10년을 공부해요. 그림 공부를. 그래갖고 20대에 발탁이 돼서 이제 궁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 중후반쯤에 어진,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발탁이 되면 이제 인생 그걸로 끝나는 거야. 최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종육품 벼슬을 받아요. 군직이나 현감이나 찰방이나 혹은 그 궁궐 내부에 육품직을 받아. 그러니까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도와서 화원이라고 해서 환쟁이로 낮게 본 게 아니고 백성들은 다 뭐라고 그래? 나으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으리라고. 그러니까 화원이라고 그냥 낮은 벼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홍도 집안에는 단 한 명도 중인이 없어요. 역관, 의관, 화원, 율사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무인으로 내려오다가 바로 이제 할아버지 때 와서 뭘 한 거야? 군납을 따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 예상에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군납과 군관을 하면서 군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벼슬이 없어요. 아버지 때 벼슬이 없어. 그러니까 벼슬이 없어도 뭘로? 벼슬을 구태하면 내가 군납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홍도가 그 뚫기 어려운, 여러분 과거 시험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 뚫기 어려운 중인 기술직 관료들, 중인 화원, 도와서 화원의 자리 하나를 뚫고 내준 거야. 그죠? 이게 이제, 그럼 뭘로 된 거야? 네? 실력으로? 세상에 실력으로 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실력으로 되는 거 보셨어요? 희망사항입니다. 아, 희망사항이죠. 그죠? 희망사항. 그리고 이제, 그 장인도, 그러니까 처가도, 부관이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김홍도가 도와서 화원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이제 스승격인 선배 화원. 이때 이제 영조 시절에 최고의 묘사 기량을 갖춘 도와서 화원이 배출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김두량이에요. 남리 김두량. 그 다음에 고양이를 잘 그려서 별명이 변고양이라고 했던 변상벽. 이게 이제 김홍도가 10대에 배우던 스승격이에요. 스승격. 그 다음에 남리 김두량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그림 공부했다고? 아까 자화상을 그린 윤두서의 그림을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동물화로 이렇게 개 그림, 그 다음에 고양이 그림으로 남아있지만 이 두 사람은 영조 시절의 최고의 어진 화가예요. 그러니까 초상화의 최고의 그림, 화가. 특히 이제 변상벽은 그 당시 변상벽에 초상화를 안 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위 관료는 다 변상벽에 초상화를 그려받을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런 어진 화사이면서 변상벽과 함께 영조 어진을 김홍도가 그려요. 김홍도가 발탁이 돼. 그러니까 변상벽이 이제 팀장으로, 김홍도가 부팀장으로 영조 말년 어진 제작에 참여할 정도로 김홍도의 실력이 훅 성장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강세왕에게 그림 공부하면서 아까 강희연의 그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그림 공부한 걸 통해서 막 소문이 났지요. 그죠? 김홍도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 천재다. 이런 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겠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그것만 갖고 돼야 안 돼. 계속 다른 화원 집안의 후예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죠? 안 있었을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김홍도는 좀 아픔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김홍도가 이제 이 최고의 이런 묘사 기량을 갖춘 호랑이 그림을 그려내. 이 수준으로 어진 제작에 참여해서 영조 어진 때 한 번, 그다음에 정조 어진 때 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 어진 화사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요. 좀 안타까운 거는 주간 화사 팀장이 못 되고 늘 부팀장만 됐어요. 팀장은 초상화의 핵심인 얼굴을 그리고 부팀장은 패션을 그리게 됐어요. 몸을 그리는데 가운데 호랑이의 얼굴 죽여주죠. 이렇게 이제 뛰어난 묘사 기량을 갖춘 화원으로 김홍도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호랑이는 상상해서 어떻게 상상해? 호랑이는 인왕산 호랑이 보고 그래야죠. 그죠? 이미 이제 윤두서부터 관찰, 그리고 모델 세움, 그 다음에 조영석이 현장 사생, 이렇게 이제 강조했듯이 호랑이를 보고 관찰해서 그린 거죠. 호랑이를 죽여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박제를 만들어 놓고 그랬을까? 그래서 화가에 대해서 잘 모르죠. 다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호랑이를 잘 관찰해서 이미 윤두서가 도화사 화원이 아닌 미술 학교를 가지 않은 윤두서가 대상을 온전히 관찰해서 그 움직임을 이미지를 터득했을 때 붓을 들었다. 그런 기록이 전할 정도니까 화가들의 관찰은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어진을 그린다고 했을 때 임금을 며칠 동안 모델 세워놓고 앉혀놓고 그릴 수는 없어요. 그죠? 잠시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케치한 걸 가지고 얼굴 맞춰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게 되죠. 예. 김홍도는 아까 이제 김진창의 증손 무인 만호를 했던, 지금으로 하면 만호면 연대장쯤 될까? 그 해변을 지키는 그런 무인 집안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10대 도화서 화원이 돼서 20년, 그죠? 65세에 처음, 이 21살 때 처음으로 경연당 수작 병풍을 그려요. 병풍 그리는데 참여해요. 그러니까 경연당에서 이제 영조가 자기를 받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거죠. 그거를 이제 김홍도가 참여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약관 20살에 그러니까 10년 그림을 그려서 도화서 화원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8세에 어람용 반차도를 그리게 되고, 드디어 29세 1773년 영조 어진을 그리는데 동참화사, 이때 변상벽이 주관화사예요. 주관화사가 지금으로 하면 팀장, 동참화사는 부팀장.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얼굴을 주관화사가 그리고 동참화사가 몸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그림과 관련된 일, 뭐 무늬를 그린다든지, 뭐 색깔을 갠다든지, 그 다음에 뭐 비단에 뭐 악여 포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화가들을 수종화사 그래요. 되게 한 7, 8명에서 10명 내외. 이렇게 이제 그 수종화사에 참여하는 것도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죠? 거기에 참여하면 그 상으로 상을 받게 되고, 또 보직도 받게 돼요. 나이가 좀 있으면 현감이나 만호나 그 다음에 찰방이나 이런 벼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사제감 주부, 장원서 별제, 이런 종육품 직을 받아요. 종육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포서 별제 30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별제 벼슬을 받으면서 종육품이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기관들, 예를 장원서 그러면 이렇게 그 궁중에 납품하는 채소 같은 거를, 과일 채소 같은 걸 기르는데요. 그래서 거기 이제 책임자를 맡는 거죠. 그게 종육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벼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진을 그리고 난 뒤로. 그러니까 20대 말에 큰 벼슬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 양반들은 이제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나이가 아주 최고의 천재일 때, 그죠? 천재일 때 20대 중후반에 대과, 문과에 급제를 하죠. 우리가 조선시대 문인 중에 천재라고 하는 추사 김정희도 34세, 다산 정약용도 28,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급제해서 이제 관료 생활을 시작하면 한참 뒤에야 육품직을 받는데 뭐 굉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는 나으리가 되는 거죠, 나으리.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제일 잘못 배운 것 중에 이제 화원, 그러면 환쟁이 하대받았다, 뭐 이런 따위로 배웠는데 사실은 고위 관료예요, 고위 관료. 그러다가 32세 때 처음으로 외관직, 울산 감목관, 울산 목장에 감목관을 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조 5년에 정조 어진 제작에 참여해서 선배인 한종유가 주관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동참하사가 돼서 그래서 정조 어진을 그리고 이때 바로 이제 2년 뒤에 바로 자리가 안 나가니까 동빙고 별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안기찰방으로 가요. 안동에 있어요. 안기찰방. 경상도 북부 경상도 지역의 제일 큰 역이에요. 여러분들 역장이 그냥 역은 지금의 그 기차역하고 우체국을 합친 거야. 그죠? 우체국과 기차역을 합친 역장이죠. 그 역장 안기역만에도 엄청난 CEO예요. 자기가 다 관리해야 된 말과 특히 인원이 1,500명 내외. 그러니까 상당한 리더십도 있어야 되죠. 그죠? 어쨌든 이때 이제 종육품, 그 다음에 안기찰방에 이제 임명이 돼서 이때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이때 이병모라는 사람이 경상도 관찰사를 하고 있었고 성대중, 정조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문인이죠. 정조는 연안 박지원이니 뭐 이런 다산 정약용이 이런 문인 관료들이 글 쓰는 게 엉망이야. 엉망은 아니죠. 글을 현실에 맞는 글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정조가 그러면 안 된다. 고전에 맞춰서 써라. 그러니까 연안 박지원은 고전에 맞춰서 써, 안 써? 안 쓰죠. 다산 정약용도 고전에 맞춰서 시를 안 써. 다 현실시, 현실에서 활용되는 단어들을 시어로 그 다음에 문서에 써요.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신경질 내면서 계속 반성문을 쓰게. 정약용도 반성문 여러 개 썼대요. 그 다음에 이옥이나 이런 사람은 명륜당에 성균관에 입사했다가 하도 문장이 개판이라고 유배 보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막 그런 경우. 아무튼 그때 이제 성대중이 가장 문장이 정석이다. 홍신유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경상도의 관료들로 포진해 있었어요. 성대중은 흥해군수를 했었어요. 흥해군수. 이병모는 나중에 노론계에 영의정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김웅도를 뒷받침해주는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징칭각 아짓, 대구 관아에서 모여서 시회를 갖고 또 때로는 안동 옆에 있는 청량산에 나와서 같이 모여서 시회를 갖는 거죠. 시회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은 이제 보신탕, 시회, 그다음에 이제 관기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즐겼던 거죠. 이 김홍도가 잘 안 갔나 봐요. 대구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하는 성대 중에 이 편지도 있어요.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게 42살 때 딱 5년을 하죠. 5년 꽉 채워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88년에 정조의 어명으로 김응환하고 같이 금강산 그림을 그려와라 그래 정조가. 근데 이게 이제 우봉 조일용의 문집에 나오는데 그 정부 공문서에는 없어요. 조선왕조 실록이나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에는 없고, 근데 갔다 온 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89년에 통신사 수행화원으로 일본 가서 일본의 지도, 일본의 산수를 그려오라고 하는 어명을 받았는데 대마도 지도를 그려왔다고 그러는데 이때 김응환이 부산에서 세상을 떠나요. 너무 힘들죠. 여기 서울에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힘도 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김응환 선배죠. 선배이자 스승인데 김응환을 장사 지내고 서울로 와서 이 89년에 동지사 이성원의 수행화원으로 화원 임명기와 같이 이제 북경을 가죠. 연경을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조의 화성 사업, 화성 프로젝트에 김홍도가 적극 개입해서 용주사 불화를 그리는데 감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91년에 정조어진을 또 그려요. 정조어진에 발탁되는데 이때는 약간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후배인 이명기가 주관화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초본을 그려놓고 이제 심사를 해요. 임금하고 고위 관료들이 심사를 할 때 고위 관료들, 그때 체제공인이 하는 고위 관료들은 다 김홍도를 추천했어요. 김홍도가 군왕을, 임금을 닮았다. 그러니까 정조가 아니 난 싫다. 이명기가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 앞에 두 번 어진 때는 선배들이니까 양보가 됐죠. 근데 생판 한 17, 8년 이상 56년이니까 45년 12년 후배네. 그죠? 12년 후배가 띠동갑을 12년 후배가 되니 띠동갑은 아니고 11년 후배가 그러니까 사실 김홍도가 많이 아팠을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명기가 주관화사가 돼서 그리는데 이때 공으로 연풍현감에 쟀어요. 연풍은 어딘지 아세요? 최근에 지진 났어요. 그죠? 괴산에 조령 넘어가는데 그 조령에서 보면 넓은 분지가 있고 그 분지가 바로 이제 연풍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풍현감에 부임해서 이제 안기 찰방 시절에는 그 지역 문인들, 지역의 세력들하고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연풍현감 가서는 좀 까다로웠나 봐요. 거기다가 또 경상도보다 충청도가 더 벼슬하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암행어사한테 보고서가 올라가요. 그 향리들의 보고가. 그래서 이제 그 현감을 잘 못한다. 약간 이제 탐관오리형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올라가서 이제 잘려요. 위군부에 잡혀갔다가 풀려나는 그런 수모도 겪어요. 그 전에 이미 이제 현감벼슬을 받으면 이제 연수를 하게 돼. 연수를 하면 이제 뭘 해? 시험 봐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김홍도가 그 시험에 돼 안 돼?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이제 그만 시험 보게 하고 내 어진을 그린 그런 화원이니까 보내라 빨리.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나중에 풀려날 때도 그렇게 풀려나요. 그러면서 화성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네요. 그래서 연풍현감에 해임되고 연풍현감 시절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기가 없었는데 이때 이제 상암사 시주를 해가지고 아들을 얻었대요. 그게 김양기예요. 아들 하나 늦게 48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풍관과 해임된 직후에 바로 이제 화성의 의궤도, 그 다음에 오릴행실도, 그 다음에 그 화성 명승 병풍 이런 것들을 그리다가 정조가 죽기 전으로 별 활동이 없다가 이제 1804년, 1805년에 그림을 남긴 흔적이 있고 그러고 이제 세상을 떠난 게 됩니다. 유명한 그림이 이제 군선도 1776년, 이게 이제 김홍도 그림으로는 지금 연대가 제일 빠르고 호암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해상 군선도죠. 해상 군선도. 바다에 이 군선도는 대체로 저 요지연, 저 곤륜산에 서왕모가 세 개의 이 신선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지연에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요지연에 가는 신선들의 모습입니다. 아래 거는 이제 김홍도 그림으로 단원이라는 사인이 있는데 김홍도 그림으로 전하는 거고 위에 거는 김홍도가 그 31살 때, 그죠? 우리는 32살 때 그린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아무튼 죽기 전에 쓰고 갈지 아니면 그냥 놔두고 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놓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그게 이제 비슷한 시기 1779년에 역관인 이민식에게 그린, 이민식이 막 뼛속까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후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준 신선도가 있는데 그 신선도의 옷자락을 그린 의습을 표현하는 이런 필법이 군선도의 필법하고 달라요.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을 줘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신선도 그림들, 그 당시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그림들이죠. 그 다음에 행려 풍속도, 그 다음에 서원 아집도. 서원 아집도는 송나라 때 문인들이 서원에 모여서 잔치하는, 시회하는 장면, 시를 시회하고 그림 그리고 하는 장면, 차를 마시고 하는 장면을 그린 이런 중국 고사 그림을 신선도, 군선도와 함께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풍속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풍속도. 그래서 이 풍속화는 1778년 4월에 행려풍속도라고 해서 8폭 병풍으로 그렸는데 여기 그림은 강희연의 집에서 아까 그 선배인 그 관상감을 지낸 강희연 집에서 그리면서 또 그 병풍의 평은 강세왕에게 받았어요. 강세왕. 그래서 그 연유가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국립조항박물관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풍속 화첩이 25점. 풍속 화첩이 뭐 타작부터 해서 그 농사 짓는 일련의 그 과정을 쭉 그렸죠. 그래서 그 민간의 사계절의 생활상을 풍속 화첩에 담았는데 아마 24점인가 그렇죠. 25점이에요. 24점. 그래서 이 타작 이런 배경이 없는 풍속도만 그린 이 스케치북이죠. 스케치북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병풍 그림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김홍도의 풍속도는 이제 아무튼 풍속화의 진면목, 해학, 그 다음에 이제 뭐지? 해학과 뭐라고 그래? 풍자, 해학, 그 다음에 유머를 뭐라고 그러지? 골개미? 아무튼 그런 다 갖고 있죠. 지금 이 타자 김홍도는 도화서 화원이니까 벼슬을 하던 관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를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눈은 좀 적었으리라고 봐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현상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농부들, 타작하는 농부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상대해서 그 감독 내지 양반, 관료의 양반의 모습, 감독의 모습인데 어제 갓 쓴 거 하고 볕단에 자리를 깔고 누웠는데 그리고 다리를 또 쫙 꼬고 그 장죽을 쭉 또
물고 있고 이런 장면. 근데 여기 그 아저씨들이 이제 일하는 걸 보면 나이 든 아저씨 요 두 명은 낄낄대고 있어요. 그죠? 낄낄대고 있어. 근데 요 정면에 보이는 이 총각은 떡커머리인데 이 총각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일그러져 갖고 볕단을 뒤로 이렇게 제낀 정면에 아이씨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만큼 이제 풍속화의 그 중요한 거는 그 시대를 그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표정을 읽게 해주는 거죠. 계층별 혹은 성별 혹은 나이별 이런 전형을 그 시대 그 살았던 사람들의 전형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김홍도는 인간을 정확하게 그렸다는 건 그만큼 인간에 대한 애정이 돈독했던 사람이죠. 컸던 사람. 뭐 잘하는 씨름, 그 다음에 이제 무동. 이 씨름에서 이 그림에 이제 요 뒷손 짚고 있는 이 손이 엄지손가락이 거꾸로 돼 있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원형구도, 부감에서 원형구도를 쓰고 있죠. 이건 겸재가 금강산을 그릴 때 화법이죠. 그걸 이제 담고 있고 그 화면 그림 대상들은 다 옆에서 봤죠. 이 씨름하는 장면에 두 사람은 약간의 신분의 차이가 있네요. 한 사람은 여기 각반을 찼어요. 각반. 하나는 민바지야.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신발이 가죽신하고 집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등치가 좋은 양반,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서민이 불끈 든 거야. 든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은 다 우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갓을 쓴 좀 지체 높은 사람들은 모셔요. 이런 표정을 이렇게 역력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C자형 구도인데 오른쪽을 터놓고 왼쪽을 등 돌린, 씨름하고 등 돌린 아이를 배치해가지고 이제 화면을 C형 구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 아이는 이제 씨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죠? 누가 이기든지 연만 팔면 돼. 그런 관심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28세기 후반에 와서 우리 음악이 크게 변해요.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막 아까 실학, 그 다음에 우리 건축, 우리 패션, 그 다음에 우리 음식, 우리 음악, 모든 우리 그림, 우리 땅 그림, 우리 풍속 그림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조선풍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중흥하던 때였죠. 그러면서 음악이 크게 변해요. 음악이. 그 음악이 변하는 게 정악에서 이렇게 흥과 신명이 담긴 음악으로 바뀌어요. 빠른 템포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음의 고저가 굉장히 커지고 그러니까 신나는 음악이 발전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신나는 음악 이전에 조선 음악의 정악은 변화가 없는 음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종묘제례악 가서 보셨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조가 그걸 담고 있어요. 예? 청산 아울미디 이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거 하고 계시면 1시간 졸아야 돼. 이렇게 그런 음악으로 남아 있죠. 그다음에 종묘제례하게 8일무 추는 거 보면 세상에 1시간 춤을 추는데 단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뭔만 해? 좌양좌, 우양우만 해. 손을 올렸다, 걷었다. 이것만 1시간을. 이제 그런 장중한 맛이 있죠. 장중한 맛. 근데 그런 변화를 파생시킨 게 이 사면육각이에요. 그리고 춤도 8일무처럼 손을 올렸다 내렸다만 하지 않고 팔딱팔딱 추는 춤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의 변화. 그래서 사면육각은 리더가 장고, 피리, 대금, 해금. 이렇게 사면육각이 이제 자리를 잡는 실내 악단 비슷하게 이제 작은 악단으로 같이 흥겹게 놀 수 있는 구성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장고가 하나는 네모, 하나는 둥그렇죠. 그러니까 천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사람은 군복을 입었어요. 장학원의 악사나 군부대의 악사들이죠. 그들이 민간 악사들과 하나로 구성해서 이제 이걸로 이제 뭐 하는 거야? 예? 알바하는 거야, 알바. 그죠? 그 봉급만 갖고 못 사니까. 또 봉급만 갖고는 인생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알바 악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윤복에 가서는 더, 시대에 가서는 더 이제 활발하게 되죠.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정통으로 그 나이 든 아저씨는 피리를 입 가운데서 딱 불고 있는데, 요 소녀는 옆으로 삐딱하게 불고 있어요. 건방 떠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의 사람을 읽는 거죠. 읽는 김웅도의 탁월함. 묘사기량도 탁월하지만 그걸 읽어내는 눈은 바로 저거 인간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돈독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육 문제. 그리고 이제 이때 와서는 양반이죠. 사방관을 쓴 양반인데 양반 문인들도 이제 허들의 집안일은 물론이려니와 지방 경제죠. 자리를 짜서 시장에 내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해야 돼요. 다 여자가 하다가 그걸 하면서 이제 아들은 공부시키는 그런 장면. 여기도 지난번에 윤두서 때 얘기했지만 근경의 뒷모습의 인간이 등장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인류 미술사, 지구 미술사를 통틀어서 르네상스 때 나타난다고 그랬죠. 신에서 인간 중심의 시대로 변하는 때 나타나는 그런 구도법.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등 돌린 아이를 통해서 이 서당의 풍경을 그림을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이 아이의 시선과 함께. 여기는 이제 아마 뭐 논어 한 구절 외워오라고 그랬는데 못 외워갖고 회초리 맞고 우는 아이야. 그죠? 이 교육의 이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다 신나게 웃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옆모습에 보이는 이 아이 주먹 쥐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긴장해 있어요. 다음에 맞을 놈. 그죠? 이게 이제 얼마나 생활 속에서 세세하게 잘 읽어내는지 천재죠. 남녀의 애정사도 많이 그렸대는데 전하는 건 거의 없고 정조 때문에라도 김홍도는 춘화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조가 하도 신경질적으로 이 정통, 그 문체 반정이라고 그러죠. 정통 어법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만 삐딱하면 다 반성문 쓰기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김홍도가 그린 남녀의 애정사를 담은 게 이런 정도. 우물가나 그 다음에 빨래터 뭐 이런 정도인데 우물가에 이제 두 아낙네가 물을 깃고 있으니까 여기 가슴을 풀어헤친 남자가 물을 얻어먹고 있죠. 근데 이 남자의 패션이 중요해요. 지금 허리춤에서 아래로 주름이 있어요. 그 도포가 천릭이에요. 첨리. 이 천릭은 군복이죠. 무관이나 하급 관료나 이건 임금도 입었어요. 디자인을 잘해서 임금도 입었는데 외출복으로 입었죠. 어쨌든 그 양반 관료죠. 하급 관료든 어쨌든 관료야. 그 관료가 개판이 된 거야, 그죠? 더우니까 또 도포 안에 뭘 입어야 돼? 저고리를 입어야 되는데 안 입었어. 도포만 걸치고 그것도 딱 풀어야지. 이건 가슴하고 배는 완전 막걸리살 그대로야. 그러니까 김홍도가 이걸 읽은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풍속화가 지닌 리얼리티예요. 그 시대를 의도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저렇게 사는 관료들의 행색을 담은 거죠. 이게 이제 풍속화가 지닌 시대적 의미, 그 시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읽게 해주죠. 그러니까 김홍도가 여기까지 이제 발전을 했다고 보죠. 이 아줌마 고개를 살짝 돌리고 살짝 숙이고 우물가에서 이런 남녀의 그 일이 벌어지니까 저 물 길러 오던 아줌씨가 이렇게 오다가 몸을 틀었어요. 그죠? 몸을 틀었어요. 이런
아니면 이 남자를 향해서 저것이 내가 물파야 될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표정을 했는데 이거를 이 구성을 사선으로 했어요. 사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술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구성, 수평 구도는 잔잔, 편안함을, 수직 구도는 어떤 권위를, 그다음에 이 사선 구도는 움직임을, 그죠? 운동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지금 막 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 구성을 이렇게 한 거야. 진짜 선제죠. 그러니까 김홍도 그림은 이 다른 화가하고 구분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이라는 호를 갖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춘 그림이네요. 이거 단원도예요. 1781년에 4월 1일 날 청화절이라고 그래. 이때 이제 지금으로 하면 초여름이죠. 초여름 5월 달이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김홍도, 강희연이 정란은 그 당시 약간 뭐라고 할까, 방랑객 시인이에요. 방랑객 시인. 그래서 이제 늙은 시인과 강희연과 김홍도가 셋이서 단원 김홍도가 어디 도성이 있는 부분에, 도성 근처에 뜰을 만든 거야. 연못을 파고 괴석을 놓고 학을 키우고, 그리고 그 뜰을 단원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단원이 김홍도의 뭐가 돼? 호가 된 거야. 그죠? 호가. 그래서 그 기념으로 그린 그림이네요. 그리고 이 그림은 3년 뒤에 안기 찰방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친구가 시골에서 벼슬을 하면 또 다른 친구들이 찾아다녀. 일 없는 사람들, 정란 같은 사람은 이제 김홍도가 저 안동에 가 있으니까 안동까지 걸어가서 놀다 와. 거기엔 이제 푸짐하죠. 먹을 것도 많지,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잘하면 이제 관계하고 눈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런 그림을 그렸네요. 여기 지금 김홍도가 검은 걸 연주하고 있고, 뒤에 등치가 큰 사람이 강희연이고, 그 다음에 꾸부정한 노인이 정란이에요. 서원 아집도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김홍도는 시, 서, 화를 다 잘했고, 그 다음에 악까지 했어요. 악. 그래서 악기 연주 못하는 악기가 없었어요. 모든 악기를 다 소화했고, 특히 이제 성악 소리를 잘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 막 아줌마들이 눈물을 질질 짠대. 그는 강세왕이 그렇게 아까 단원기에 그렇게 썼네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안기 찰방, 김홍도가 안기 찰방을 한 지역을 샅샅이 뒤졌어. 그랬더니 김홍도가 안기 찰방을 한 흔적은 유일하게 간이역, 호프집 간이역이 딱 그 김홍도의 안기 찰방한 지역이라는 흔적이네요. 세상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운한동천, 구름 운자, 편안한 자, 동천. 구름이 편안한 아름다운 동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래서 안기가 된 거고, 안동이 된 거야. 안동이. 동쪽에서 제일 편안한 그런 마을이죠. 여기 김홍도 뭐 기념관이 들어서도 그런데, 그리고 여기 있긴 있대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이제 집이 들어서고, 그 해방 후까지도 여기 있었대요. 안동역. 그 다음에 임청각은 그 고성이시, 안동에서 제일 큰 성씨 중에 하나예요. 고성이시가. 그래서 이 고성이시의 후손들이 전부 이 항일 독립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청각 하면 이제 이시영, 예, 이시영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 임청각은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임청각 앞으로 철길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안 자체를 전부 잘라버렸어요.
요새 이제 그 철기를 없애고 지금 복원 중이에요. 복원 중. 여기는 이제 법흥사라고 하는 큰 신라 때 절이 있었고 그 절 위에 이 임청각 주인이 들어가서 여기에 이가당이 되는 여기 임청각 이 임청각 주인 집 바로 같은 집안 집인데 여기에 이제 이가당이 되는 현판을 김홍도가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락제라고 하는 현판을 또 여기는 그 전이 예한이 씨 그 집안에 써줘요. 이게 두 개 글씨 써줬는데 하나는 지금 안동 그 국학진흥원에 있고 하나는 지난번에 그 마이아트 옥션인가 옥션에 나와서 팔려 나가더라고요. 바로 이 담락제는 채화정, 바로 안동 풍산에 그 있는 그 채화정이 지금 연못이 최근에 복원이 됐네요. 그 이 정자에 김홍도가 채화는 형제간의 우애가 깊다 이런 뜻이고 그런 그 예한이 씨 이산두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인데 거기 이제 그 정자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김홍도가 써준 거는 이제 담담하게 즐기는 곳,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저도 이제 그 여기 전희 씨. 김홍도가 연풍 현감을 할 때 성대중이 김홍도에게 그림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요. 그 단원에게 이제 붙이는 글인데 아집이 자꾸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우환이 가셨냐? 자기가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몸은 파초요, 마음은 연꽃이라는 이 구절, 이 소동파가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구절을 그 경상 이한진에게 부탁해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김홍도 보고 여기에 그 파초와 연꽃을 그린 그림을 그려주라.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을 보고 내 병을 좀 편안하게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8편의 시를 써주마. 이게 이제 돈으로 줘야지 그 시 좀 뭐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것만 해도 좀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렸네요. 그래서 이제 단원에게 파초 연못의 그림을 부탁한 성대중의 밑그림을 제가 상상해서 그렸어요. 그 시녀 파초 심사 연화 이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그 글귀 중에 핵심으로 소동파가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초는 그 몸과 같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이 썩어 없어지는 거고 그 마음은 대신 진흙에서 핀 연꽃 같아라 이런 좋은 의미죠.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성대중 제가 산 서첩에 마지막 장에 이 성대중의 매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역시 아마추어죠. 미술대학을 안 나온 아마추어 맛이 물씬 나는데 그 아마추어 맛이 더 그 매화의 문기를 그죠? 갖고 있어서 이것도 그냥 만만한 값으로 팔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그렇다고 수억을 버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성대중보다는 내가 낫죠. 어때요? 참 진짜 낫죠. 근데 왜 다 비웃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징청각 여기가 이제 대구 관하 대구 관하죠. 징청각에서 늘 시해를 했어요. 이병모는 특히 문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조 후기에 관찰사가 아닌 영의정이 되죠. 영의정이 되는데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이렇게 늘 모여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김홍도가 뭘 잘했어? 시도 잘 지었는데 특히 음악을 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홍도가 필수였는데 잘 안 나왔나 봐. 그래서 이제 청량산 그 계곡물 여기서 이제 그 시해를 늘 관찰사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구를 포기하고 청량산에 온 거예요. 대구에서 청량산까지는
상당히 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김상철, 이병모 영세불망비를 1786년 5월에 세웠는데 이거는 비로 세운 게 아니고 암벽에다가 새겼는데 지금은 그게가 이제 길이 나면서 그 암벽에 있는 돌덩어리를 띄어다가 지금 민속박물관에 갖다 놨네요. 그때 띄어도 이렇게 그냥 잘 다듬어서 띄지. 예. 바로 이제 이병모 영세불망비를 86년 5월인데 이때가 김홍도가 찰방을 끝내고 상경할 때야. 그러니까 이건 김홍도가 써준 거야. 그죠? 김홍도가 만들어준 비라고 봐요. 그러니까 관찰사한테 최고 잘 보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병모는 노론 실권자야. 그러니까 김홍도 뒷바라지를 잘 해줬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1788년에 김홍도가 이제 정조의 어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 사군첩, 오대산부터 설악산, 그 다음에 금강산, 이렇게 이제 명승들을 80점으로 그려와요. 정조가 보고 싶다고. 참 임금 좋죠. 임금이 금강산을 가려면 복잡해. 그죠? 돈이 많이 들어. 수십억이 들 거야, 아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수조 원이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화가한테 보내서. 또, 금강산을 3번을 봐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지금 대관령 길이죠. 대관령 언덕에서 보면, 이렇게 강릉으로 가는 길에, 여기 뭐가 보여요? 경포대. 예, 경포대. 그 다음에 이제 경포대죠, 이게. 예, 위에가. 예. 이렇게 이제 이 현장에서 본 시각대로 스케치를 한 걸 알 수가 있고, 설악산 들어가는 입구에 토항폭. 그 토항폭이 이 솔밭숲, 강변 솔밭숲 위로 산세에 토항폭이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죠? 예. 정말, 김홍도의 실경 현장을 답사하다 보면, 내 카메라에 그 구도가 딱딱 잡혀요. 그래서 김홍도는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그렸나 보다. 왜냐하면 김홍도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카메라 옵스쿠라가 있었어요. 카메라 옵스쿠라. 그래서 이제 서양의 광학기계죠. 그것이 들어와서 리얼리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초상화의 초본을 뜨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룡령. 그 다음에 이런 김홍도가 그린 금강사군첩의 구도가 이제 그 후대 화가들이 다 똑같이 배워. 그래서 19세기의 화원이나 문인들은 금강산을 그리거나 인물을 그리거나 모두 다 김홍도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김홍도의 화법이 조선의 고전이 되는 거예요. 고전이. 그죠? 겸재정선의 금강산 그림이 이제 금강산 그림의 기본이 됐듯이 특히 이제 인물화에서 더더욱 그러죠. 그래서 이의성이라는 문인은 김홍도 화첩을 그대로 카피했어요. 그 다음에 총석정인데 바로 김홍도가 그린 환선정을 이풍이 금강산을 여행하고 그린 그림 시첩에 이런 화원을 시켜서 똑같이 김홍도하고 모방해서 그리게 하고 지금 이 구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정말 김홍도는 사진 찍어서 그린 것 같아. 그죠? 네. 금강산을 4번을 갔다 왔는데 이 총석정을 못 갔어요. 총석정은 이제 그 해군 본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마야 스틸러라고 하는 미국인 독일인인데 미국 교수예요. 하면서 한국 미사 교수야.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독일인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 내지 그 남쪽 역사학자나 우리처럼 미술사학자는 분리해, 그죠? 이 아줌마는 호렬단신 들어가서 금강산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글씨를 다 찾은 거야. 저도 찾았어요. 많이 찾았는데, 지금 그 자료를
바빠갖고 못 열었어. 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다 찍었어요. 일단 찍어놓고 안 찾았는데 여기에 김홍도, 이게 김홍도예요. 네, 김응환 이렇게 이제 바위 글씨가 옥류동 옆에 있어요. 저도 찍었어요. 저도 찍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책을 먼저 냈어요. 좀 약간 의문했어. 나한테 막 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자기가 책 낸다고 그랬으면 내가 같이 내자. 내가 찾은 것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불교미술 전공자인데 어떻게 몰래 책을 내고 책을 엊그제 가져왔더라고요. 책 냈다고. 그래서 사진이나 주라 그래갖고 이제 처음 처녀 공개하는 거야. 금강산에 김홍도의 바위 글씨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 공개한 거예요. 이 정도 굉장한 자리예요. 그죠? 글도 안 썼어 아직. 그리고 이제 89년에 대마도를 이제 그 엄영으로 갔다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김응환하고 둘이서 가게 돼요. 역시 금강산도 같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통도사 입구네요. 통도사 입구에 여기에 김응환, 김홍도 이렇게 이제 바위 글씨 이름이 보이죠. 아까 그 글씨하고 비슷해요. 아까 금강산에 있는 글씨하고 그죠? 김홍도가 썼는지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우리 산천에 바위 글씨가 많은데 이런 풍류 장소에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중요한 관광 상품이야. 그래서 한자짜리가 단량이면 뭐 두 자짜리는 뭐 열량 뭐 이렇게 그 크기에 따라서 이 새기는 기술자들이 돈을 받았대요. 이거는 이제 통도사 바로 입구. 여기 이제 여기 오른쪽에 부도밭이고 여기 그 부도밭과 단간지주가 있고 여기 바로 들어가면 이제 박물관, 성모박물관 있죠. 김홍도는 조금 작게 썼네요. 그죠? 옆에 김원 암흑에는 크게 썼어요. 안동김씨인데 여기 서봉기도 크게 썼어요. 이게 아마 2배 차이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응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김홍도 혼자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뭐 이런 설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해 말에 일본 갔다 온 그해 말에 또 중국을 가요. 이 동지사행은 죽음의 길에 사실은 그죠? 힘들. 그래서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갔다 왔으면 뭔가 북경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안 갔다 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갔다 왔다고 보는 이유는 김홍도가 북경에 가보니까 연경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홍도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그림 잘 그린 놈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에 감명받을 일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연행 도첩을 뭐 김홍도가 그렸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이때 이성원이라고 하는 그 관료가 김홍도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초상화는 이 김홍도가 그렸을 가능성도 있고 스타일은 이명기가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1년 이때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수원 화성 프로젝트가 정조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이때 바로 여기 서촌 김홍도가 이 서촌과 관련된 그림이죠. 바로 여기 옥계 청유첩에서 청유첩을 제작하는데 그림을 그려요. 누구하고 같이 그리냐면 이명기하고 같이. 위에가 이명기는 낮 풍경을 그리고 밤 풍경은 김홍도가 그렸어요. 그래서 바로 인왕산을 그리던 겸재정선, 그다음에 강희연, 그다음에 이인문, 각기 스타일이 다른 인왕산들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밤 풍경을 김홍도가 그린 거죠. 여기에 이제 송석원 야연도예요. 송석원에서 모인 송석원은 천수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천수경. 이때 서촌은 안동김 씨나 노론 기계유 씨나 이런 노론들의 그 집터였는데
정조 시절, 영조에서 정조 시절로 넘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인층들, 저 청계천 종로에서 돈 번 서민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홍도 집안처럼 뭐 군납해서 돈 번 집안들, 이런 집안들이 이 서리들, 예? 규장각 서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서촌 밑에 저기 피룬대에서 우리가 다음에 강의할 장소 상춘제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상촌제, 거기에 이제 중인들이 이사를 와요. 그래서 정조 때는 그 동네 이름이 상촌제였어요. 웃대 중인들, 상춘에 사는 중인들, 그래서 웃대 중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벼슬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야. 네. 부가, 응? 경제력이 의미 있는 시대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그렇게 조금씩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 뭐 돈보다 집안 따지는 것도 더 많잖아요, 그죠? 아직도 조선시대 그런 가문 따지는 그런 게 남아 있잖아요. 아주 짧은 터치를 반복해서 이 보름달이 뜬 유둔날에 보름달이 뜬 달밤의 이미지를 아주 삼삼하게 그렸어요. 먹의 농담 변화 이런 거. 겸제는 이런 그 섬세한 맛을 못 냈죠. 여기 강희연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이 송석원이라고 하는 예서 글씨를 추사 김정희가 써줬어요. 그러니까 추사가 써줄 만큼 이 중인들의 위상이 커진 거야. 중인 문인들. 지금 요 풍경이죠. 백악이고, 저 북한산이 보이시죠? 이게 북한산이고, 백악이고, 왼쪽이 인왕산. 그 아래 이제 송석원이 있었고, 그 송석원이 있는 위치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이 송석원 바위글씨는 해방 후, 전쟁 후까지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곳,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어요. 뭐, 부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집들이 들어서면서 부쉈다는 얘기. 바로 이 장소죠. 여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친일 귀족인 윤덕영이 들어와요. 윤덕영. 그리고 이 서촌을 인왕산 붙여서는 윤덕영이 차지하고 효자동 쪽으로는 이완용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인왕산 그 터전을 둘이 반 갈라서 딱 이완용과 윤덕영이 이렇게 차지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방궁을 건설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해방 후에 불이 나요. 해방 후 불이 나. 웅크라라고 하는 유엔 기구가 들어섰다가 불이 나서 존재가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다 이렇게 그 개울이 흐르고 버드나무 숲이 이루어지고 소나무 숲이 있고 이런 그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6.25 때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다 텐트 치고 터를 잡은 거야. 그 텐트 친 사람들이 다 여기 집원을 갖고 집을 지은 거야. 그게 되게 다 한 15평 내외, 18평 내외 작은 집들이. 그래서 윤덕영이 가지고 있던 그 넓은 터전이 번지가 47번지야. 47번지인데 47-1부터 400번지까지 나와. 다시가. 굉장하죠. 근데 그게 오른쪽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신고한 사람부터 신고한 순서로 번호를 붙이다 보니까 앞에 1번인데 2번은 어디 가냐면 저 그 꼭대기 가 있고 3번은 오른쪽에 가 있고 아주 난리. 그 번호 순으로 찾으려면 못 찾아. 그런 성석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윤덕영은 윤덕영의 별궁이 있었고 이 건너편이 이제 그 박노수 미술관. 거기 이제 윤덕영의 딸 집이었는데 그걸 박노수 선생이 사서 화실로 썼죠. 그 송석원 터. 지금 세종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아방궁, 윤덕영의 아방궁의 문이에요. 입구 문이 하나는 남아 있고 하나는 부서져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화성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정조가 사도세자 무덤을 지키는 원당 사찰, 그리고 이제 용주사를 중창해요. 용주사. 그래서 용주사의 불화를 김홍도 이명기한테 감독해라 그래요. 김홍도가 그렸다 뭐 이렇게 한때 나왔는데 김홍도가 그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게 18세기 그림은 아니고 19세기에 다시 그려진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되게 불교 미술 쪽 전공하신 분들은 되게 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보고, 그냥 일반 회화 전공하신 분들은 다 18세기로 보고, 저는 18세기로 안 봐요. 어쨌든 너무 입체감이, 너무 서양화식 입체감이 두드러지고, 그 18세기 후반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주상전화, 이렇게 세자전, 이런 그 왕비전화, 이런 게 이제 써 있죠. 여기에 이제 세자저하라고 써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시기에 1791년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정조가 아직 세자를 발탁하지 않았을 때, 그런 또 시점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림과 불교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불교 그림을 상당히 그렸어요. 그죠? 이건 관음보살상, 수월관음 이상이죠. 김홍도가 이제 거기에 이제 송월원 주인이